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9개 민영 방송이 함께하는 특별대담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지방 소멸에서 나아가 이제는 지역 소멸 시대에 진입했다. 최근에 전국의 인구 변화를 조사한 산업연구원이 이렇게 암울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역이 사라질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국가 균형 발전은 이제 생존의 문제이자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분과 오늘 특별 대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수장이자 곧 출범을 앞두고 있죠.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TJB 서울방송센터장인 이선학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 명패를 다신 게 지난 9월 예. 10일. 그런데 이제 풍경이 바뀔 만큼의 어쨌든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교육 전문가로 잘 알려지셨습니다만은 사실 지역개발, 도시 경영이 전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꽤 익숙하실까요? 아니면은 또 새로우실까요? 어떻습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새롭네요. 더욱이 새로운 점은 네.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나 욕구가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대단히 강력하고 또 그는 기대도 대단히 크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부담도 되고 어깨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균형발전위원장직을 수락하기까지 고심을 거듭하셨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그래도 결단을 내리셨어요. 예, 저도 대구에서 대학 총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사실은 처음에 겸직을 하려고 원래 이제 겸직 가능한 업무였기 때문에 한 20을 해보니까 도저히 겸직을 할 업무가 아니고 이건 정말 전업으로 해도 벅찬 업무여서 이제는 한 대학의 문제보다가는 국가 경영의 틀을 바꾸지 않고는 지방대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대학 일을 그만두고 여기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게 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알고 있는데 균형 발전 얘기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건 이게 더 악화됐다 이런 얘기일 텐데요. 이번 정부의 균형 발전 역대 다른 정부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농촌 인구가 이제 도시로 집중되는 게 60년대 후반, 70년대 이제 가속화가 되는데 실제로 그 당시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부터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 의존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또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만들고 또 그것을 추진해 한 전문기관으로서 그 당시 국토개발연구원도 설립하는 이런 역대 정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 의지를 밝히고 또 해왔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5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더 집중되는 그런 결과를 자아내 버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봐도 어느 정부 이상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를 구성할 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역대 정부 중에 처음으로 국정목표 중에 이 지방시대를 천명을 하고 또 지역공약 255개 되는 것을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든지 이런 이렇게 나타나는 시책으로도 강력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고 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역대 정부는 경제적 논리, 효율성 이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접근해 왔다면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공정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 본연의 가치적 측면에서 접근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방 분권을 통한 중앙 권력의 공정, 정의, 또 국토의 균형 발전을 통한 이 국토 공간의 정의, 또 공정성
이런 측면에 이 가치로 접근하는 문제는 결국은 지방 차별이라는 용어를 없애겠다는 이런 접근이기 때문에 이 차별적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서 더 제일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것을 신뢰를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2주 전쯤이죠. 그 2022 지방시대 엑스포가 이제 성황리에 끝났는데요. 예. 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한 자리에 모인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성과와 의미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 비슷한 행사가 두 개가 있었어요. 자치분권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의 별도 위원회가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는데 두 개를 이제 별도로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개념을 윤석열 정부의 이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방시대 정책의 골간은 지방 정부가 거기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지고 그 자치권을 행사를 하면서 스스로가 균형 발전의 주체적 단체가 되는 그것을 기해서 자치분권 박람회와 균형 발전 박람회를 통합해서 지방시대 엑스포라는 형태로 처음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균형 발전을 위한 또 앞으로 지방시대를 위한 많은 아젠다들이 정책 컨퍼런스에 논의가 되었고 또 각 시도별 또 시군별 그런 특색 있는 정책들이 소개되는 그런 전시 부스도 운영해서 대단히 성과가 큰 엑스포였습니다. 네. 뭐 이제는 지방 소멸을 넘어서서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 인구까지 줄어들고 있는 지역 소멸 시대에 진입했다. 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총 인구 감소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서울 쏠림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두 가지 지표로 보면은 뭐 가장 간단하게 설명이 되죠. 인구는 2018년부터 벌써 수도권이 50%를 넘었었고요. 네. 또 GRDP 지역 총생산은 2015년부터 넘었었습니다. 근데 이 공교롭게도 이 시기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산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가고 정보화가 앞당겨지는 그런 가운데서 그 수도권 집중 속도가 더 가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또 국토계획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정보와 통신, 교통이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 효과가 있고 더 전 국토가 골고루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이 가설이 맞지 않는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네. 결국은 정보화가 수도권의 집중을 더 가속화시켰다. 이것이 우리나라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의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 이제 지방에 그 양질의 일자리가 없인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지방의 기업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인수위 시절에 그 기회발전 특구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변함없이 추진이 되는 건가요? 예, 이거 이제 입법화 과정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자치분권법과 막 균형발전법 쉽게 풀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새칭 지방시대법을 이제 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정부 시책의 심의 평가 기능만 가지고 있던 이 법 속에 큰 두 개의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하나가 기회발전 특구고 하나가 교육 자유 특구입니다. 그래서 기회발전 특구는 미국에서 이 과소 지역에 이 정책을 투입해서 대단히 효과를 본 그런 정책을 도입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지방세 중심으로 그 감면해주고 기업을 유인해오는 그런 효과가 인센티브를 줬다면은 이제 국세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이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세금과 관련되는 재정과 관련되는 부처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결심하셔서 이 법이 국세 감면 조항까지 넣어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회발전특구는 24년 초쯤 되면은 지정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올해를 넘기게 되면은 자칫하면 2025년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국회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 가지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부가 유통 기업의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뭐 이 카드를 꺼냈어요. 예. 근데 이게 되면은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거 아닌지.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이거 심의를 하고 이 제도를 할 때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권 교체기였기 네.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정부가 바로 시작되자마자 이 문제에 이제 부딪혀서 이게 이제 대부분 다 제조업입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유턴할 때 들어오는데 저는 이 제도가 도입됐다 해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서울은 수도권 지역은 엄청난 높은 지가와 물가 이런 방면에 해서 첨단 업종 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입지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막 그런 평가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회발전 특구가 도입이 되면은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발전 특구가 가지 수도권에 입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에 세제장의 혜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그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기회발전 특구가 그 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장께서 이제 속도감 있게 추진하시겠다고 밝히셨던 2차 혁신도시 이전 로드맵은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은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1차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고 이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라는 신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부분 대규모 큰 기업들이었죠, 공공기관들이. 근데 이제 남은 기관들은 약 지금 360개에서 약 400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2차 공공기관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도 많아요. 공공기관으로 어떤 정도까지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데 이번에 좀 정책을 바꾸어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을 신도시 중심으로 해두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이 격차 문제도 발생하고 또 이질 현상도 일어나고 원도심에 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또 한편으로는 도심 재생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대상이 되는 기관은 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몇천 명씩 되는 기구는 그렇게 많지 않고 몇백 명 수준의 조직이기 때문에 기성시가지로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신도시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피부로 느끼지도 못하고 또 이런 문제가 많이 완화될 것이고요. 또 이제는 학령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학교 이렇게 폐교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지를 활용한다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미 공공기관 중에 서울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여기 와서 임대 빌딩을 빌려서 이전하면 될 것이고 해서 1차, 2차로 나누게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목표는 내년 하반기 되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연초되면은 세종시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대통령 직속기구는 그 이전 기간의 예외입니다만은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또 실제로 지방에 와서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니까 먼저 오신 예, 거군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다 들어오고. 네네. 예. 근데 아까 이제 폐교 부지 활용 말씀도 예. 하셨는데 부작용 같은 건 없겠습니까? 폐교부지는 부작용이 이제 전체 우리나라 학령 인구로 보면은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네. 학교의 적정 규모를 지금 학생 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못 채우고 있고 또 이제 그 폐교를 하려면은 지역의 그 지역 주민의 상권이라든지 인재 반대가 심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공공기관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는 학교가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예. 또 부지값이 싸고 또 일반 자치단체하고 교육자치가 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지어야 되고 또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공공기관은 이미 갖춰져 있는 그런 공공용지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얘기할 때 꼭 앞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육이죠. 교육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지방대 어떡할 거냐. 이제 정말 뭐 벼랑 끝 상황이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거점 국립대도 흔들리고 있다. 영남대 교수 총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카톨릭대 총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 대구시 교육감도 지내셨어요. 근데 지역 교육 현장이 누구보다도 밝으실 텐데 지방대 현실 실제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심각하죠. 네. 제가 이 균형발전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지방대학 총장이고 또 교육감을 해봤고 또 지방에서 성장을 했고 아마 그런 이유에서 대통령께서 저를 위촉을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교육을 가지고 균형 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자. 지금까지 대부분 다 이 산업 정책을 앞세웠습니다. 네. 산업 정책을 앞세웠는데 산업 생태계라는 문제는 대단히 민간 주도의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서 참 어려운 점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그래서 교육 문제 또한 산업 이상으로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뭐 지방대학은 이제는 생존 아니면은 소멸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광범위하게 교육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 간의 업무들을 조정하는 업무들을 이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이고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지방대학 문제, 교육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또 힘을 모아줄 그런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그 정부가 지역 구분 없이 그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린 건데요. 그 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을 이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조치를 취할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까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유턴 기업하고가 참 아쉬운 일이죠. 아쉬운 일인데 이 부분도 충분히 정교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이주호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도 없었고 국토균형발전위원회도 제 기능을 발휘를 못했고 사실 반도체 인력은 현장 인력과 연구 인력이 이제 두 직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충분히 역할 분담을 수도권하고 지방대학이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래서 보완적으로 어제 지난주에 벌써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번에 정원을 시켜준 이 정원을 늘려준 반도체 학과가 취업을 하려면 앞으로 8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라도 2024년 3월에 입학을 하게 돼요. 또 군에 갔다 오고 뭐 졸업하고 이 8년 뒤엔 반도체 인력이 필요할지 안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빨리 반도체 전공 인력을 배출하는 방법은 대학에서 교양과목이나 기초공학에 대한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3학년에 전과를 한다든지 편입을 하면은 2년 뒤에 배출이 돼서 바로 취업할 수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반도체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당장 내년 전에 되면은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부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가 지방대학 경쟁위원회, 지방대학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제도를 지방대학에는 그동안 학과별 정원을 주던 편입생을 대학별 정원으로 총정원제로 주자.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A라는 대학이 편입 정원을 교육부가 200명을 주면은 그 200명을 다 반도체 인력으로도 양성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과도 줄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수도권 대학은 이 제도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완책으로서 지난번 정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방대학엔 유리한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예. 이게 막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생각을 보면요, 인서울대학을 나와야 취업이 잘 된다 이러면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고향을 떠나서 수도권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는 거고 또 수도권 대학생들은 지역 인재 채용은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참 시대도 많이 변화했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지역 인재 할당제 할 때마다 위원회라 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1차 공공기관 이전 기간에 30% 지역 할당제가 되어서 이게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은 이 정책의 이제 효과도 바로 이 지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또 부정적인 이제 기업의 입장이 있으나 공공기관의 입장이 있으나 수도권의 이제 얘기는 유능한 인력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지방에 가니까 가질 않고 또 사표를 내고 나오고 네. 다시 수도권에 유턴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기관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 일종의 편견 내지 이 틀 속에 갇혀 있는 생각이 아니냐. 이게 지방대학이 점차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유리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된다면은 흡수 인력들이 지방대학에 오게 되겠죠. 네. 또 와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정책은 이제 내년부터 이미 결정돼서 지방의과대학의 정원은 40%를 무조건 지역 인재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이 지금 대학생들한테 제일 선호한 학과 중에 하나인데 40%못 빼면 미달되는 학생은 다른 지역 학생을 충원까지 할 수 없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제도가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추진되면은 지역 대학들의 그 이렇게 활로도 열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도 대학 수가 많습니다 이게. 예. 예? 인구가 뭐 폭발 때 인구가 고도 성장 더군다나 제조업 중심의 인력 수요 중심의 그런 산업 구조가 있을 때 정원이 확대돼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도 문 닫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들도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예. 뭐 부정적인 그런 사립대학도 있지만은 컸다면은 이 설립자들이 퇴로를 열어주고 명분을 가지면서 학교 규모도 줄여서 또 그리고 남은 대학들을 더 경쟁력 있게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모색하는 게 그게 정말 정석일 것 같은데 이 정치권의 셈법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종합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하는 또 그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몇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붕괴 위기에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위원장님의 몇 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다른 묘책은 뭐 어떤 게 심지어 이런 것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대학에는 유학생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학생들이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또 몰려요. 예. 자, 그러니까 농촌 이 지방에는 또 생산 현장의 인력이 또 부족한. 이 악순환, 이 선순환으로 가려면은 지역 산업체가 온다 하더라도 인력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대학에 그 유학 오는 학생들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주자. 예. 이 정책까지 지금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부모는 학비를 벌고 또 그 부모들은 그 지역 기업체의 생산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정책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그러니까 중앙행정부서라 해서 특별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네. 뭐 지역노동청, 지역환경청 뭐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방 분권적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중앙부처가 지방에 사무소를 둬야 되느냐 또 둔다면은 이거 지방적으로 채울 수는 없겠느냐 이런 이제 우리 검토도 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또 지방 시도에다가 업무를 이관해주면은 그 지방적으로 채워지거든. 예. 이런 것까지 해서 강력한 분권 정책도 자치조직권, 자치인사권, 자치재량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대폭 지방 정부가 스스로의 영향을 키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보려는 이 배경은 지금까지 결국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럼 이제는 지방정부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재정을 위임해줘 보자. 예. 그럼 각기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해가면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고 또 인구도 늘어가는 그런 지방정부로 바뀔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죠. 거기에 교육까지 함께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육 자유특구 정책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지방대 진학 유도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지방 교육 연구 수준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고요. 또 우수한 교수님들이 또 가 계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좀 연구력이 있고 지역의 지역 경제나 지역 과학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분들이 기회만 되면 서울로 갔어요. 예. 이건 뭐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그런 현상들인데 이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법인 소득세 중심으로 이제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였다면은 이제 개인 소득세 부분도 한번 정부가 고민할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로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되었다면은 정보화 이후에 새로 우리가 부딪혀야 될 단계가 이제 진흥화 단계지 않습니까? 이 진흥화 단계는 이게 지방이 중심이 되는 진흥화 단계로 역전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정보화로 벌어진 격차를 진흥화로 한번 극복을 해보자. 이 정책으로 이번에 수립하는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는 과학기술부가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 과학 수준의 지역 정보 수준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냐.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큰 과제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초중등 교육 교부금을 떼가지고 지방대한테 나눠주는 교육재정 개편이 논의되는데 그 찬반 논란이 상당히 거세거든요. 위원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는 이 재정 교부금의 세원이 뭐하면은 주로 취득세 등록세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좀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또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각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 이렇게 하니까 고등교육 재정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야말로 국가가 좀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더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 애들 것을 대학생들이 가져간다 이런 문제가 뜨기 전에 우리나라의 유초중등의 교육 환경은 OECD의 평균 50% 60%를 되지 않습니다. 아직 해결 못한 게 학교의 탈의실 문제, 학교의 체육관 문제, 학교의 화장실 문제 이거 아직 해결 못하고 있어요. 내 집 문제. 거기 투자할 돈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대학은 대학대로 거의 20여 년간 등록금을 인상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고사 직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유초중등 대학 이렇게 가릴 거 없이 정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한다면 지방정부 중심의 저는 교부망 함께 묶여 돌아가서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좀 되는 그런 제도로서 이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한 3조 정도 더 늘리려고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야 합의를 못 얻었습니다만 교육에 대한 등록금을 우리나라 사립대학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국가가 투자를 해줘.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도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혁신사업해서 RIS 이것도 우리 균형발전회계에서 이제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정을 확충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어느 걸 가지고 어느 걸 메꾼다 하는 접근은 참 어려운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혹 제보고 교육감하고 총장이 있으니까 이 돈을 어디 써야 맞느냐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교육부가 얼마 전에 지방대의 특성학과 그리고 또 유망학과 편입생을 더 뽑을 수 있도록 손질에 나섰다 이건데 이게 균형발전위하고 협의해서 나온 그게 방안이거든요.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제도죠. 그 얘기죠. 이제 이게 이제 반도체학과를 수도권에 정원을 늘려준 데 대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제일 좋은 제도. 당장 2년 뒤부터 엄청나게 인원을 많이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요거는 바로 2년 후부터는 효과가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이제 3학년에 편입을 하면은 3학년, 4학년 졸업하면은 바로 반도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수도권 대학들은 앞으로 8년 돼야 배출이 됩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2년 안에 이걸 배출할 수 있다. 2년 후면. 그 교육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줬습니다. 특히 앞서 이제 언급됐던 기회발전 특구와 함께 이게 균형발전위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지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자유 특구도 만들어진다는데 이거 역시 이제 그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아마 이것은 모든 구역을 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려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이 안 되면 어떻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정말 국가교육 과정을 쓰고 있고 정말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제도를 못 가지고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유치원 보육 문제, 유보 통합 문제, 또 학교에서 돌봄 문제. 이게 전부 저출산하고 연계되어 있거든요. 또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사교육비 문제, 또 대학 진학의 수도권 집중 현상. 이런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 되든 기초가 되든 대학과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그런 교육 제도를 설계를 하고 지방이 꾸려나간다면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여기에 정말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유출이, 인구 유출이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을 설계를 한다면은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가 전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공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틀만 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이 있는 자기 스스로가 자생적으로 만들어 오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주면은 한번 운영을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순서를 거칠 겁니다. 그래 되면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교육에 대한 기대, 또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형성 이런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함께하는 특별 대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듣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죠. 메가시티. 근데 이 메가시티 구축, 이거는 하나도 불씨를 잃어가는 모습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정리해보고 점검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를 푸는데 지방 정부가 지금 사이즈로서 대단히 어렵다. 특히 경제는 이제 광역 경제권으로 형성되고 메가시티 중심으로 농촌도 도시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구축하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하려고 했던 5+2 경제권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역 경제권의 형성을 기초로 해서 나중에는 행정 통합까지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그런 지방 정부 체제를 가져오자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의회를 선거를 할 때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을 못하고 시작했던 게 대단히 안타깝고요. 지금 현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조합 형태로 하는 광역 경제권 제도에서 좀 더 구성력을 스스로가 맺은 협약에 대해서 좀 더 구성력을 가진 제도로 좀 보완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정부가 어떻게든지 자치단체끼리 그런 형태로 경제권을 형성하고 나중에는 행정통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제적인 통합은 이건 어렵습니다. 예. 그 지방자치가 일찌감치 안착된 그 일본 등 선진국처럼 지역마다 이제 특색들 예. 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늘리고 해가지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정책도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균형위에서 이제 생각하시는 구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 이제 이거를 지역마다 이제 특색 있게 구성하는 건 다 원하는 바인데 거기 필요한 것이 하나가 권한과 돈이잖아요. 그래서 권한과 재정을 충분히 주겠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조직권. 지방정부 스스로 공무원 조직해라. 몇 급 몇 명 뭐 이렇게 제한하지 않겠다 앞으로. 또 자치인사권. 또 자치입법권도 이제 의회에다 많은 권한을 주고 그와 함께 이제 재정에 관한 권한도 함께 가져야 지방 스스로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런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우리 부서 그 지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제 특별회계가 약 한 13조 정도 우선 가동 중이고 지방 소멸기금은 약 1조 또 일반 회계로 넘어가면 약 한 15조 정도 되는데 이제는 공모과제 중심에서 일종의 포괄 사업비로 자율계정을 대폭 늘리겠다. 대폭 늘려서 이제 평가 중심으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해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또 자율 지원 계정 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사업비를 따는 이 제도도 규모를 키울 예정입니다. 규모를 키워 가지고 지방 스스로 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도 키우고 또 지원도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 겁니다. 그래서 분권과 균형 발전은 양축이죠. 하나는 가로축이라면은
하나는 세로축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죠. 네.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런 그 균형 발전 정책들도 중앙이 아니고 지역이 이제 지휘봉을 잡아야 제대로 스며드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인데 지방 분권 강화 그리고 과감한 재정 분권 이건 왜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해법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지방 분권이 왜 잘 안 되느냐는 것은 이게 이제 좀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중앙정부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권한에서 지방정부 역량이 그렇게 가능할까? 이런 또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적 일종의 그 최저 기준을 확보 이상을 하려면은 국가는 국가대로 해야 될 그런 고유 업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죠. 또 지방 재정도 이 제도에 따라 가지고는 오히려 수도권이 더 유리한 제도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렇게 세상이 하루아침에 다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이 지방시대에 대한 정책 의지나 또 지방자치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앞서 있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제도적으로 가시화가 곧 될 겁니다. 그 균형위와 분권위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이제 예. 곧 출범을 하게 되고 위원장님의 명패가 또 지방시대위원장 이렇게 바뀔 텐데 지방시대위의 발족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예, 의미는 전 대단히 크다고 생각.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두 조직이 있었죠. 이게 통합해서 한꺼번에 이제 하나는 분권의 축, 하나는 균형 발전의 축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이 한 조직이 된다는 의미도 대단히 크고요. 또 하나는 이 위원회가 다룰 것이 그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에 지방에 대한 선거 공약 약 255개 세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에 이행 점검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기능을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이 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정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통과되도록 정말 부탁을 드리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민방을 비롯해서 지역 언론도 이 지방시대 세칭 지방시대법 이 법 통과에 좀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연내에 출범하지 않더라도 지금 위원장님은 그 내년에는 이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먼저 가겠다. 균형발전위원회에 기구라도 우선 먼저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종합청사에 계시는 거고 거기에 이제 직원들하고 다 같이 내려가시는 거고. 예. 그래서 청사는 벌써 정해졌고요. 예. 세종시에서 마련해둔 청사에 우리 이제 둥지를 틀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이미 다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원래 예산이 통과되면은 이제 이사 비용을 예산 청구를 해놨는데 그러려면 이제 이삿짐 싸고 내려오게 되죠. 예. 그러면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터를 잡으셔야 되니까 더 활발하게 지방 개선책 이런 걸 내놓으시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지역 정책의 이제 총사령탑인 지방시대위가 그 결국 자문 기구에 그치면서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 부분이 이제는 좀 많게 좀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그랬지 않느냐 이제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가진 위원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행정위원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집행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기대치입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라는 것은 이 단일 업무거나 독립적인 업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일 업무, 독립적인 업무가 정치 권력이나 지역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게 이제 뭐 권익위원회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개인정보보호 이런 위원회가 이제 행정위원회인데 이 업무는 모든 부처가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기회가 균등한 지방에는
뭐 모든 부처가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떼가지고 어느 한 부서의 업무로 만들기는 대단히 불가능합니다. 정부 조직 기술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문위원회로 가는데 자문위원 중에도 심의 의결 기능을 가진 자문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서나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하고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이 이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 현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예를 들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그렇고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정책들이 다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강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좀 부족한 점을 행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제 조항들, 각 부처가 구속력을 가지도록 각 부처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많이 바꿔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일종의 장점을 결합시킨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국회 협의가 있어야 될 텐데 현재 전국을 보면 여야 대치가 점점 또 뭐 가팔라지고 예. 있고 그래서 하루가 시급한 국가 균형 발전을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잘 심의해 줄 것으로 정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민생 법안 중에 가장 큰 민생 법안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지역 민방 9개사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우리 국민들과 또 이런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위원회 출범 또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같이 협조해 주신다면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원님들도 이걸 실감하시면 더 빠르게 추진이 될 텐데 국회가 세종으로 가면 이런 문제는 더 잘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으로 가든 서울 계시든 지방 출신 국회의원님들은 다 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지역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예. 정부의 재정을 배분하고 법률을 만드는 네. 국회잖아요. 네. 네. 국회의원 수가 수도권이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죠. 면적은 땅에 우리나라 예. 국토의 11.8%예요.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정말 인구 중심의 대표성만 가져가 되겠느냐? 예. 지방 중심의 면적 중심의 국토 중심의 대표성은 없나?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지역 정치권의 바람은 이젠 직능별 비례대표에서 좀 이 지역별 지방에 배려하는 이 면적이 국토 면적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국회의원도 좀 선출되는 제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에다가 이제 국토 면적까지. 그럼요. 예, 어떻게 보면 미국 상원은 상원 주마다 2명씩 아닙니까? 두 명이죠. 그죠? 우리는 어느 주가 지금 인구가 몇 명이든 뭐든 2명씩이죠. 그럼요. 똑같이. 예. 아,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이 대표성이 네. 인구만 가지고 있어요. 예. 무게 중심도 있지만은 가운데 중심도 있잖아요. 아. 이게 또 과제네요.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 풀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예. 그렇네요. 아마 우리 여야를 막론하고 비수도권 뭐 수도권 위원들도 또 그런 뭐 서해 5개 도서도 있고 예. 이 접경 지역도 있고 해서 다들 그렇게 생각 뭐 국가의 문제로 생각하지 지역 문제로만 생각 안 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실감을 더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 지방 출신 국회의원님들 아니실까요? 네. 그렇겠습니다. 다 동감을 하고 계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잘 심의를 해서 정말 이제 지방이 네. 대한민국이다. 이게 좀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위원장님의 최종 꿈이 뭔가 이 부분도 또 궁금해집니다. 뭐 직책 다 떼고 사람 우동기의 꿈은 뭡니까? 저는 제 꿈이 원래 이 기자였는데 기사를 못 해봤어요. 아, 기자셨어요? 예. 예. 기사 시험 쳐서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학 신문은 편집인도 한번 해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꿈은 점점 멀어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역할은 제 젊을 때 꿈이었기도 했고 아직 버려지지 않은 꿈입니다. 예. 그러면
꿈이 기자셨으니까 지역 언론이나 지역 방송에 대한 그런 생각도 깊으시겠네요. 오늘 이런 방송도 좀 해봤고요. 어쩐지 말씀을 너무 잘하셨어요. 예. 준비된 위원장님이시네요. 예. 그 마지막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위원장님의 각오, 뭐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정말 지방에서 공부를 했고요. 물론 어느 시기는 또 서울에서도 일을 했습니다만은 지역에서 교육 문제 또 제 개인 전공은 이런 지역 개발, 도시 행정 이런 분야였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균형이 잡힌 또 지방이 중심이 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소망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 대담 함께 장시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랄까요? 대단히 기쁘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셔서. 예. 예. 아니 저는 놀랬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면 쭉 말씀을 뭐 그침없이 쫙 해주시니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준비된 위원장님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이선학 기자도 오늘 소감이랄까요? 더 드리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남겨주시죠. 우리 그 위원장님께서도 지역민이시잖아요. 예. 다행히 이 정부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워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 중책을 맡으셨으니까요. 아무쪼록 그 임기 중에 지역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용어를요. 저는 이제 지방이 차별적인 용어라고 지방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썼는데 지역은 수도권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좀 자신감 있게 그래서 이 지방시대를 쓴 지역위원회가 아니고 예. 지방시대위원회.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도 지방시대를 부르짖고 지방시대의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차별적인 용어가 아니다. 예. 이제는 지방이 주역이 되고 지방이 주인이 되는 국토의 약 90%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좀 모든 우리 지방민들이 좀 힘을 함께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역 구석구석 온 나라가 함께 잘 사는 지방 시대가 꽃필 수 있도록 끝까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선학 기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생명들이 쓰러지는 연이은 참사에 여전히 마음 한편이 먹먹하고 무거운 분들 많이 계실 듯 싶습니다. 때를 놓치면 얼마나 큰 참극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지역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여야의 정쟁으로 귀중한 시간은 또 흐르고만 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정치와 협치를 바라봅니다. 전국 9개 민영방송이 함께한 특별 대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듣는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